오늘 두 번째 손님은 이민법 전문 이청환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환 변호사입니다. 네, 어때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금방 갔어요. 글쎄 말이야. 네. 이제 연말이 되니까 네, 시간이 어떠세요? 더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시죠? 예, 뭐 그러기도 했고 일단 선거가 끝났죠? 대통령 선거가 네. 끝났다라는 게 제일 큰 이슈겠죠. 그렇죠. 네. 트럼프 당선인이 된 후에 또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급증했다고 들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이민법 관련해서 좀 어떤 분위기였나요? 뭐 저희들이 알다시피 네. 2017년도에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강력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냈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뭐 테러 위험 국가들에 대한 뭐 입국도 비자도 이런 것들을 중단했고 네. 또 난민 심사도 강화했고 네. 심지어 남미에서 오는 난민 심사를 미국 영토에서 했었는데 이제 멕시코에서 하고 뭐 그때 우리가 또 뭐 심지어 뭐 많은 그 인터뷰들 기존에는 인터뷰가 없던 취업 이민도 모두 다 인터뷰를 하게 하고 네, 까다로워졌네요. 예,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이제 최대한의 반이민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뭐 2기로 지금 시작할 때에도 비슷한 분위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단 4년의 공백이 있었죠. 그러니까 4년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다시 4년 후에 행정부가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그게 진행이 안 된다라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게 결국은 그 퍼블릭 차지 룰이라고 해서 이제 재정 보증 그러니까 영주권을 못 받는 사유에 해당되는 공공 보조의 범위를 이제 굉장히 확대 해석해 버렸죠. 트럼프에서. 네.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못 받게 했는데 그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없어졌죠. 뭐 그 이외의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뭐 인터뷰가 강제되던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네. 심지어 트럼프 때 또는 트럼프 이전에 있었던 가족 이민 시민권자와 결혼의 경우에도 심지어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승인이 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알게 된 거죠. 그때는 2017년도 1기 때는 그냥 막 쏟아져 나온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란스러웠다면 이게 시간만 지나면 다시 또 회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는 합습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2기 내년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할 때도 보니까 그 선거운동 때도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물론 뭐 이게 그 남미에서 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장벽이라든지 또 뭐 하이티 특정 하이티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일단은 뭐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결국은 그 이민자들의 투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는 사실 맞죠. 맞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정권 시작 전에 뭐 가족 초청 이민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럴까요? 글쎄요. 네. 참 예상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이민 특히 이제 가족 이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민을 나눌 때 하나는 가족 이민, 하나는 취업 이민 이렇게 나눠보는데 이 가족 이민 이제 질문하신 게 이제 가족 이민이니까 가족 이민은 사실상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가족 이민의 첫 번째가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이거는 이제 영순위로 이제 코트의 제한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뭐 영주권자의 배우자,
이렇게 미성년 자녀, 네. 성년 자녀,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형제자매 이런 그 가족 이민의 순위는 법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네. 그 날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지금 빨리 한다고 해서 빨리 나오고 또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이게 뭐 바뀌겠지. 예를 들면은 2017년도에 뭐 레이즈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가족 초청에 다른 가족 초청은 불가하고 네. 시민권자 자녀까지만 배우자나 자녀까지만 되겠다 이런 직계만 이야기들이 했다. 직계만 네. 되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거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법적으로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야 되고 네. 그걸 지금까지 있던 카테고리를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단 신청만 이루어져서 지금도 뭐 형제 자매 초청의 경우에도 거의 뭐 20년 넘게 걸리고 네, 맞아요. 예, 네. 또 그다음에 뭐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뭐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는데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뭐 2기라고 하더라도 이제 4년이 맥시멈이니까 네. 사실 그렇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예, 될까요? 조급해하지 않고 네. 가족 이민의 경우에는 그냥 순서대로 뭐 원래 예, 기다리던 하던 대로 그냥 네. 기다리면 프라이어 데이트에 맞춰서 이민 비자 신청하거나 네. 아니면 영주권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분위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한국에서 또 이제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면 좋지 않은 케이스도 뭐 어렵게 생각해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이제 사실은 이게 가족 초청 이민에서 이제 제일 어쩌면 제일 큰 문제일 수 있는 게 결국은 이 재정 보정이라고 네. 하는 네. 이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자격이 안 될 때 네. 가족 이민 초청을 했을 때에 과연 그걸 어떻게 재정 보정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 네, 네. 그 다음에 가족 이민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 다른 이민도 마찬가지지만 이 퍼블릭 차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거의 마지막에 그 행정명령으로 이제 시행하려고 하다가 네. 거의 1년 만에 이제 없어졌던 944라는 양식, 그러니까는 이 485 신청서 양식 안에 들어있던 이제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네. 공공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영주권을 못 받게 하는 아.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제 2기 때는 빠른 정책으로 입법화가 될 수는 네, 있겠죠. 해봤기 때문에. 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어쩌면 제일 좀 뭐라 그럴까 다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게 네. 이번에 다시 부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제 공공 보조에 관련되는 예를 들면은 뭐 네,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퍼블릭 차지 룰이 적용이 돼서 만약에 영주권을 못 받는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공공 부조를 받았던 경우들이 네. 장기 입원이나 병원에 아니면은 현금 보조를 받았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위기라든지 또는 뭐 푸드 스탬프라든지 메디케이드라든지 뭐 이런 뭐 이 주정부가 주는 혜택 또는 연방 정부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마저도 네. 결국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결국 퍼블릭 차지를 굉장히 넓게 이제 해석을 해서 네. 조그마한 주정부든 네. 뭐 어떤 뭐 시 정부든 뭐 연방 정부든 네. 가리지 않고 어떤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그게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강화된 그런 퍼블릭 차이지 룰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군요. 있다는 거죠. 네. 심지어 뭐 오바마 케어야 뭐 해당은 안 되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신중하게 지금 한 이제 트럼프 2기가 내년 1월 20일 날 시작된 이후에는 이 퍼블릭 차지에 대한 아주 좀 스트릭트하게 좀 너무 그러니까는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스트릭트한 룰이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 초청 시 중요한 이슈가 그 재정 보증 문제에서도 좀 높은 잣대와 엄격한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뭐 그 재정 보증이라는 게 이제 그 에피데이비드 오브 서포트라고 864라는 그 내가 초청자 예를 들면은 뭐 배우자를 초청할 때 네. 시민권자가 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학생인데 그렇죠. 네. 결혼할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또는 뭐 직장을 이렇게 잠깐 직장을 잃을 잠깐 수도 있고. 레이오프 네, 당했을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이럴 때 이제 그 파버티 가이드라인이라고 그 이제 그 미 정부에서 이 금액 이상은 가족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이 금액 이상은 받아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최저임금 생계를 하기 위한. 그걸 이제 뭐 높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아주 확실한 재정 보증인을 이제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그렇군요. 트럼프 일기의 이민법의 좀 문제점이 어떤 거였나요? 예, 이제 뭐 앞부분에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리기는 네. 했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취업 이민은 가족 이민이든 영주권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모든 케이스를 지역 필드 오피서 그러니까 시카고로 하면은 시카고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취업 이민에서 가족 그러니까는 학생 비자로 오랫동안 있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에 이게 어떻게 학생 비자를 유지했는지 이런 어떤 입증 의무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네. 사실상 아주 힘들게 영주권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게 됐던 거죠. 그런 문제점. 뭐 아까 말씀드렸던 퍼블릭 차지 룰에 따라서 485를 넣을 때 944라는 폼 양식을 더 애드해서 넣어야 된다든지 네. 또는 뭐 드리머나 다카에 적용을 아주 스트릭트하게 해가지고 연방 대법원까지 간다든지 네. 더 이제 문제였던 게 이제 여기서 졸업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H-1B를 받을 때 네. 프리페일링 웨이지라고 이제 인플로이어가 줘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레벨 1 엔트리 레벨로도 충분했는데 네. 아예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레벨 2 이상의 임금이 아니면은 H-1B가 안 된다. 강력해졌군요. 예. 네. 그다음에 또 뭐 영주권 수속할 때도 그 피드빌리티 금액이 네. 결국은 이제 레벨 2가 돼버리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인플로이어한테도 부담이죠, 네, 사실은. 어렵죠. 네. 네. 그래서 더더욱죠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입장에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시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행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 PWD라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그 노동부에서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트럼프 2기 정권이 좀 이민법에 끼칠 영향 그리고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상 좀 부탁드릴게요. 그 참 이거는 뭐 예상한다라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그쵸. 지금 뭐 뉴스 되고 하시는 걸 봐서 알겠지만 네. 지금 뭐 불체자들 추방한다. 그렇죠. 강력하죠. 강력하게 네. 뭐 군대까지 동원해서 네.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범죄 기록이 있는 체류 미비자 내지는 뭐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강력하게 진행할 가능성은 네. 사실은 있죠. 있죠. 예, 그렇기는 하지만 이 추방을 하는 절차들이 네. 사실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 있는 국토안보부나 아니면 이민국이라고 하는 데에서 직접적으로 추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추방은 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제 추방 절차에 네. 관련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은 추방을 하려면은 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EOIR이라고 이민법원에서 네. 추방 명령을 내려야만이 추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사실상 이게 그 추방 절차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4년 안에 안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추방 그러니까는 범죄자인 불체자들이 사실은 뭐 신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라고 일반적으로 네.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진짜 뭐 내년에 추방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할 수 있죠. 불안해할 수 있죠. 네, 네.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추방은 그냥 당장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국 직원이 와서 비행기표 비행장으로 뭐 에어포트로 가서 추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적절한 어떤 절차를 절차가 거쳐서 있어야 한다. 프로시저를 네. 거쳐서 그러니까 아이스라는 이민 경찰에서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발행하고 네. 법원에 날짜가 잡혀서 법원에 이민 법원의 판사 앞에 가서 소명할 기회도 있고 네. 또 그다음에 뭐 그 이민 법원에 있는 케이스들이 많게 되면 또 연장이 가능하고 이래서 그냥 당장 몇 개월 안에 그러니까는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몇 개월 안에 추방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네. 너무 불행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퍼블릭 차지 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그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받는 베네핏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 4년 동안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남미 국경 이제 국경 장벽을 뭐 설치한다고 하고 또 이제 심지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남미에서 오는 사람들을 이제 조금은 프렌들리한 그러니까는 이민자에게 프렌들리한 일리노이라든지 뭐 다른 주로 이렇게 텍사스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아마 예전에 못했던 남미의 무분별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장벽 또 생기겠죠. 예, 또 뭐 장벽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겠죠. 사실은 그 많은 그렇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긴 하지만은 최소한 난민이나 망명에 대한 그런 심사나 규제들을 훨씬 더 강화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무작위로 들어오지 못하게 네. 해서 뭐 난민이나 아니면은 이 망명 신청 자체를 아예 뭐 예전에 했듯이 멕시코에서 한다든지 어쨌든 이 조금 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그런 난민들이든 뭐 망명자든 뭐 남미에서 살기 어려워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방어를 하기 위한 규제들은 강화될 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한국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지금 에스타로 무비자로 이제 입국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에스타로 입국을 한 이후에 이제 여기 뭐 배터리 공장이든 뭐 체류를 그냥 하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나요? 체류가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최근에 뭐 이 에스타로 들어와서 일한 게 발각이 돼서 뭐 이렇게 그 공항 CBP에서 뭐 조사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무비자 입국에 대한 부분들도 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에스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비자로 90일간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혜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시민권 인터뷰도 하잖아요. 그런 준비나 또 변호사 대동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유리할까요? 시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법적인 문제가 리걸 이슈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범죄 기록이 있다든지 또는 뭐 미국 밖에 나가서 장기 체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이제 신청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통해서 걸르고 이게 뭐 대부분이 아마 크리미널 레코드일 거예요. 아마 범죄 기록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 기록이 특정한 범죄 기록은 사실은 시민권을 못 받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변호사가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변호사의 오피니언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할 수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지. 반드시 시민권 인터뷰 때 변호사 대동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케이스로 다른 거고, 리걸 이슈가 있다면 반드시 대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시민권 여기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나이에 따라서 시민권
시험을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나이가 50세가 넘을 경우에 20년 이상 미국에 영주권자로 있었다든지 네. 또는 뭐 65세 이상 20년 이상이 있었다든지 음. 이런 경우에는 간단한 시험, 65세의 경우에는 간단한 시험으로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통역이 더 중요하죠, 변호사보다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영주권자로 오래 여기 있어서 계시면, 내가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하면, 있다.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네. 시험을 볼 수 있다면은 통역을 잘 선택을 하는 것도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영주권 따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는 법적으로는 5년을 영주권자로 있으면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 5년이 되기 90일 전에 신청서를 낼 수 있고요. 네.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면 그 5년은 3년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는 내 그 영주권 받았을 때 배우자를 통해서 받았던 아니면은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시민권자가 됐다면 결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내가 영주권을 3년만 가지고 있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요. 물론 그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입증, 그러니까 시민권자랑 살고 있는 거라든지 뭐 기타 사실 그런 것, 확인. 예, 네. 그런 것들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3년 만에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5년이 지나야지 영주권을 5년간 가지고 있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뉴스 보도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원정 출산한 산모가 한국에서 오셔서 미국에서 출산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현재 지금도 이제 원정 출산을 하기 위해서 오면은 바로 시민권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이 이 트럼프 1기 때도 뭐 그냥 부모가 불체자거나 부모가 뭐 시민권자가 아니면은 뭐 안 된다 이런 네.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네. 사실은 미국은 속지주의 이제 그게 이제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은 자녀가 여기서 태어나도 한국 국적을 가지는 이중 국적자가 된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결국은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땅 내에서 출생을 하면은 일단은 출생 증명서로 미국 국적을 가집니다. 네. 그거는 헌법상의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못하게 할 거라면 또 다시 헌법을 어멘드먼트 해야 되는 네.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태어나면은 일단 주에 따라서 틀리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캘리포니아든 뭐 여기 주에 이제 출생 증명서가 있으면 그걸로 미국 시민권 따는 데는 시민권은 문제 없군요. 예, 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도 나와주셔서 이렇게 도움되는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